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법무부 이후에 이종건 변호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세미나 주제는 이제 벤처 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내용에 대한 개관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벤처 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 2020년에 시행이 되고 이제 2년여가 흘렀는데 지난 8월 23일 날 개정된 벤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제 시행이 됐습니다. 근데 그 시행령 개정 내용 중에 많은 중요한 내용들을 좀 포함을 하고 있고 실무의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해서 실무에 좀 더 부합하게 시행령 개정이 이루어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주요 내용들을 한번 개관해서 살펴보고 어떤 내용의 변화가 있었는지를 조금 안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뭐 여러분들 다 그 절차는 아시겠지만은 2022년 8월 16일 날 이제 본 시행령 개정 내용이 국무회의를 통과를 하고 지난 8월 23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서두에 잠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주요 변화 내용들을 보면은 기존의 이제 업계 건의 사항들 또는 이제 그 창업 투자 회사들의 정기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몇 가지 현행 법률의 위반과 관련해서 굳이 법규로 규제할 필요성이 없는 것들 또는 이제 조금 더 법령의 내용들을 객관적 기준을 명확해야 될 내용들 이제 그런 것들을 업계 의견을 받아서 조금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들을 이제 하나씩 살펴보시게 될 텐데 이제 먼저 이제 그 주요 내용들을 한번 개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보여지는 자료는 이제 그 PT 자료로 만들어진 거고 여러분들은 법령을 직접 보시는 게 가장 명확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법령 신구 대조표는 협회에서 자료로 가지고 있고 아마 제가 조금 주요 내용만 발췌를 해서 주요 조문들을 요약을 해서 협회에 제공을 해드렸는데 필요하신 분들은 협회 요청을 해서 그 자료들을 받아 보시면은 조금 더 그 변경된 제도를 이해를 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제 조금 구체적 내용을 보기 전에 그러니까 요지만 간략하게 먼저 한번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 상호 출자 제한 집단에 대한 회사에 대한 신규 투자와 관련해 가지고 이 투자 이후에 만약에 우리가 투자한 기업들이 최초에는 상출 집단 소속 회사는 아니었지만은 나중에 상출 집단 소속 회사가 되었을 경우에 이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사실 법령에는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중기부에서 사실상 해석에 의해서 이 부분을 사실상 규제는 하지 않았었는데 이 부분을 조금 명확히 해서 법령에 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설명을 드리게 될 거고 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반대 의견이 조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과거의 유권 해석상에서는 사실상 법령에 명확한 규정은 없었지만은 투자 이후에 그러니까 피투자 기업이 상출 집단 소속 회사가 되었을 경우에 그 투자가 위법이 아니다라고 사실상 판단을 해주었고 그렇게 이제 그 상출 집단 소속 회사의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었는데 사실 처분 의무에 관한 규정이라든가 처분 기간에 관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사실상 법규 위반이 아니라는 해석만 해왔었는데 사실상 이번 개정에 의해서 일정 기간까지 보유를 인정해주는 형태의 어떤 입법안이 되다 보니까 사실상 없던 규제가 생긴 게 아니냐라는 그런 시각에서의 의견도 있을 수 있는 게 사실 첫 번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제도의 취지상으로는 기본적으로 벤처 투자가 상출 집단 소속 회사에 대한 투자는 제한적으로 보고 있는데 투자 이후에 상출 집단이 되는 거는 이와 같이 인정을 해주겠다. 이제 이 부분을 명확화했고 다만 일정 기간 보유를 하고 그 이후에는 처분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다른 내용들도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는 부동산 취득 예외 규정의 확대입니다. 사실 이제 창투사 같은 경우는 부동산 취득 금지 규정이 엄격하게 제한이 되게 되는데 사실상 사택이라던가 업무 지원 시설이라든가 복리후생시설의 부동산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실상 정기점검에서 몇 개 업체가 복리후생시설 등으로 부동산을 일부 보유를 하고 있는 것이 어쨌거나 법상으로는 형식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지적이 된 케이스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현실을 반영을 해서 보완을 해서 예외적으로 부동산 취득의 예외 규정을 조금 확대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이제 두 번째 개정 내용 중에 하나이고요. 또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임직원 대출 한도 부분을 구체화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벤처 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
2020년 8월에 시행되기 이전에는 사실 임직원에 대한 대출 한도 규정이 5천만 원 이상 못하도록 명확하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법이 개정이 되고 통합이 되면서 사실 금액적 기준은 없어지고 다만 금액적 기준 대신에 창투사의 본연의 자산 운용의 건전성을 해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출을 할 수 있는 걸로 다소 추상적인 규정으로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실무적으로 이때 그 소관부처에서 점검을 할 때에는 일단 대출이 나가면은 그 대출을 지적사항으로 올리게 되고, 근데 개별적으로 그 대출이 자산 운영의 건전성을 해치냐 마느냐에 대해서 소명을 받아야 되는 문제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소모적인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계의 의견들을 반영을 해서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임직원 대출 한도 부분을 여러 가지 기준을 두어서 조금 구체화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 내용이 또 하나의 변화된 내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사실 이번 2020년 법 개정 중에 특징적인 모습 중에 하나가 벤처투자조합, 이제 과거에는 창투조합이나 KVF가 하나의 통합된 벤처투자조합으로 운용이 되게 되는데, 이 벤처투자조합은 나열된 어떤 주체들만이 운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창투사라든가 신기술 사업 금융업자라든가 이제 요건을 갖춘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 등이 이 벤처투자조합을 운용을 할 수가 있었고, 창업기획자는 사실 이 벤처투자조합을 원칙적으로 과거의 창투조합이나 KVF를 운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2020년 법 개정을 통해서 창업기획자도 벤처투자조합을 운용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었고, 다만 이 창업기획자가 벤처투자조합을 운용할 수 있는 대신에 투자 의무 비율에 관한 요건만 좀 달리해서 벤처투자조합과 창업기획자가 결성한 벤처투자조합과 같은 경우에는 초기 창업자에 대한 투자 의무 비율이 좀 높게 법규화되게 됩니다. 어쨌거나 개정된 법에서는 창업기획자도 벤처투자조합을 결성 운용할 수가 있게 되었는데, 그 결성 요건의 규모가 창투사가 결성하는 벤처투자조합이나 창업기획자가 결성하는 벤처투자조합이나 결성 금액 리밋이 20억 이상으로 동일했었습니다. 이제 그걸 좀 구분을 해서 창업기획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초기 창업자 투자 비율이 높다 보니까 결성 금액, 기준 금액 자체를 조금 낮추게 됩니다. 그래서 창업기획자가 집회인 벤처투자조합의 경우에는 벤처투자조합의 결성 요건을 10억 이상으로 낮추는 것으로 그렇게 법 개정이 이루어지는 게 이번 법 개정의 또 내용 중에 하나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사실 이 부분도 기존에 있던 해석을 어떻게 보면은 명확하게 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일견 보기에는 기존에 있던 해석을 명확하게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과거에 약간 입법의 공백으로 인해서 사실 명확한 기준이 없었던 부분이 맞습니다. 이제 벤처투자조합이 법 개정을 통해서 벤처투자조합에 출자를 할 수 있는 명문의 규정이 법률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펀드 오브 펀드로서 FOF가 만들어질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 결성되는 벤처투자조합에 기존에 있던 벤처투자조합 또는 이제 신설된 조합이 출자를 한다고 했을 때, 기존 출자하는 벤처투자조합의 출자자를 결성되는 벤처투자조합의 조합원으로 그 뒤에 숨어있는 모든 조합원들을 카운트를 하게 되면은 사모 규정에 관한 위반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집합투자기구가 다른 집합투자기구에 투자를 할 경우에 10% 룰을 정해서 결성되는 집합투자기구의 10% 미만을 출자를 할 때는 일로 카운트를 하고, 그 이상을 출자를 할 때는 그 뒤에 숨어있는 모든 출자자를 개별적으로 합산해서 카운팅하는 그런 자본시장법상의 개정 논의가 이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도 일부 반영이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을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에도 이 10% 룰을 적용을 해서 결성되는 벤처투자조합에 10% 이상을 출자를 하면은 그 뒤에 숨어있는 조합원들을 다 합산을 하고, 그러지 않고 10% 미만을 출자를 하게 되면은 일로 카운트하는 방식으로 아마 규정을 명확하게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다섯 번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여섯 번째 내용은 지금 주어는 이제 개인 투자 조합 등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안에는 벤처 투자 조합이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오히려 지금
이 라이브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벤처 투자 조합을 운용하시는 창투사 분들이 조금 더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개인 투자 조합을 벤처 투자 조합으로 보시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벤처 투자 조합이 동일한 업무 집행 조합원이 운영하는 어떤 벤처 투자 조합과의 거래와 관련해서 일정 부분 행위 제한 규정을 강화시키거나 완화시키는 등 변화를 시키게 됩니다. 그 내용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게 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 지금 당장 논의돼서 변경된 게 아니라 제 기억으로는 이미 2년 전부터 계속 논의가 됐었습니다. 특히 이제 6번의 내용 중에 동일 GP가 운용하는 어떤 벤처 투자 조합과 다른 이제 운용 펀드 간의 거래에 관한 어떤 제한 규정을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담아야 되느냐라는 논의는 사실 오래 전부터 2년 전부터 제가 기억하기로는 논의가 되어 왔고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이해상충 부분을 조금 더 중시해서 이 부분은 사실 규제가 들어간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규제의 강화와 완화라고 했는데 이제 어떤 내용이 강화가 됐고 이제 어떤 내용이 완화가 됐는지를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7번째로 연대보증 책임의 제한의 명확화입니다. 사실 이제 시행령상에 반영된 것은 아니고 이제 시행 규칙을 통해서 명확하게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아마 업계에 계신 분들은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벤처 투자 조합의 운용과 관련해서 핏 투자 기업의 이해관계인이 어떤 투자자에게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 연대보증을 서는 거는 과거부터 엄격히 제한을 해왔었습니다. 다만 이 제한이 법률에 의한 제한이 아니라 모태자조합 같은 경우에는 모태자펀드 규약에다가 연대보증을 세우지 못하도록 투자의 방법에 명확히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모태자조합의 경우에 규제를 했었는데 이 부분을 모든 벤처 투자조합에 확대 적용하는 것으로 법규화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제 연대 책임을 부과를 하게 되면은 이제 법률 위반이 돼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도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서 시행 규칙을 통해서 명확히 규제하겠다라고 밝힌 내용 중에 하나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8번째로 이 부분은 사실 이제 개정안의 요지나 어떤 보도자료 등에 뚜렷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은 부분인데 사실 법령을 보면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8번째로 창투사가 일반 사무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할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하는 법 규정이 이 법안에 처음으로 명확하게 들어오게 됩니다. 다만 이 법 규정을 어떻게 운용하고 사실 일반 사무집합투자기구의 운용사는 금감원에 등록을 하고 사실 일반 사무집합투자기구를 운용을 하게 되는데 이 등록과 관련해서는 결국 주무부처가 금감원이기 때문에 창투사가 일반 사무집합투자기구 운용사로서의 등록을 금감원에 어떤 요건을 갖추어서 또는 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는 아직 이제 소관부처 간의 논의의 과제는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시행령 개정상으로는 명확하게 창투사가 일반 사무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할 수 있다라는 명시적인 그 근거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과 현재의 상황을 조금 이따가 잠시 후에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사항으로 뭐 중요한 부분은 아닐 수 있겠지만은 그 회계감사의 주체를 확대를 합니다. 그래서 감사반 등이 어떤 회계감사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제 창업기획자와 관련해서 창업기획자의 투자 의무 비율을 직접 투자에 한정했었는데 벤처 투자 조합 등에 투자를 하는 경우에도 비율적으로 투자 의무를 달성한 것으로 인정하는 형태로 명확한 규정이 반영이 되게 됩니다. 사실 얼추 이거 말고도 사실은 규정을 명확히 한 부분은 지역적으로 몇 가지가 더 있기는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실무 운용과 관련해서 관심 있게 봐주셔야 될 내용들은 조금 변화된 내용들은 이제 이 정도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제 이 정도 내용 안에서 주제별로 조금 나누어서 조금 개별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은 이 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오히려 실무적으로 이 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무적으로 당장 여러분의 투자 거래와 관련해서 문제될 수 있는 행위를 중심으로 해서 첫 번째 주제를 뽑아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 투자 조합 등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등의 행위 제한 규정의 강화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여러분들 이 페이퍼는 사실 변경된 것만
요지를 담아놓은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아마 조문은 전체 조문을 여러분들은 보시는 게 조금 더 정확히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협회에는 개정된 조문의 신구 대조표하고 주요 변경된 조문의 내용을 별 두 개의 파일로 아마 드렸기 때문에 그 두 개 파일을 같이 보시는 게 조금 더 명확하게 조문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주제를 보시면은 동일 지피 펀드 간 거래 제한의 내용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이러한 거래 방식을 테일엔드 거래 방식이라고 하게 되는데 창투사가 운용하는 A라는 펀드하고 창투사가 운용하는 B라는 펀드와 관련해서 이 동일 GP가 운용하는 B 펀드가 A 펀드의 포트폴리오 자산을 인수하는 것, 이런 거래 구조들을 보통 테일엔드 방식의 거래라고 일컫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동일 GP 펀드 간의 거래를 어느 범위 내에서 제한할 것이라는 문제가 이번 개정안의 내용이라고 개정 내용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개정 내용을 딱 이것만 보시고 그다음 조문을 여러분들은 한번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개정 내용만 딱 한번 보시면은 개인 투자 조합 또는 벤처 투자 조합의 업무 집행 조합원은 자신이 업무 집행 조합원 또는 업무 집행 사원으로 있는 사모 집합 투자 기구, 여러분들 보통 PF라고 일컫게 되죠. 또는 신규 사업 투자 조합의 그 개인 투자 조합 또는 벤처 투자 조합이 보유한 재산을 매각하거나 그 일반 사모 집합 투자 기구 또는 신규 조합이 발행하거나 소유한 주식 등을 매입할 수 없도록 규정을 만들게 됩니다. 결국 동일 GP가 운용하는 벤처 투자 조합이 그 동일 GP가 운용하는 사모 집합 투자 기구인 PF나 또는 동일 GP가 운용하는 신규 투자 조합의 기존 벤처 투자비 보유하고 있던 자산을 기본적으로 매도하거나 매입할 수 있는 그런 거래를 막는 취지였어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존에 있던 조문을 안 보시게 되면 그러면은 기존 벤처 투자 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그 동일 GP가 운용하는 다른 벤처 투자 조합이나 만약 개인 투자 조합이라면 그런 데는 매각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미 기존에 만들어진 법령의 제한 내용으로 나열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그건 안 되는 거였고 그 외에 기존의 동일 GP가 운용하는 벤처 투자 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이 동일 GP가 운용하는 PF에 매각한다던가 또는 신기 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신기 조합에 매각한다던가 또는 이 PF나 신기 조합이 가지고 있는 거를 동일 GP가 운용하는 벤처 투자 조합이 매입해 온다거나 여기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게 규정이 없었는데 이 부분을 명확히 한 게 이번 규정 개정의 내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동일 GP가 운용하는 펀드 간의 거래 제한 범위를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조금 더 사실상 확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업무집행 조합원 등의 행위 제한 규정의 강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이 조문을 보실 때 이 변경된 내용만 보시면 이게 새롭게 추가된 건데 새롭게 추가되면서 규제가 조금 늘어난 건데 이것만 보면 이거 외에는 혹시 다른 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오해하지 않도록 기존의 법령을 같이 봐주시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창업기획자 또는 창투사의 대출 관련해 가지고 규정을 조금 명확하자는 취지입니다. 보시면은 창업기획자 또는 창투사 임원의 대출 금액이 그 임원의 임원 기준입니다. 임원 같은 경우에는 그 임원의 연간 급여액을 초과하거나 그 임직원, 그러니까 직원까지 포함입니다. 이 부분은 임직원의 대출 잔여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당해 창업기획자 또는 창투사의 자본총계, 여러분들 여기 자본금이 아닙니다. 자본총계예요. 그래서 순자산 개념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본총계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직원에게 대출을 할 수 없도록 법 개정을 해서 기준을 명확하게 하게 됩니다.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연역적으로 그동안의 과정을 보셔야 돼요. 기존의 창투사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임직원에 대해서 건당 특정 임원에게 5천만 원 이상의 대출이 안 됐어요. 어떻게 보면은 명확해요. 근데 그 GP에 따라서 규모가 큰 회사도 있고 또 소규모인 회사도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현실적이지 않다. 그래가지고 이게 5천만 원으로 획일적 기준이 맞지 않다라고 해서 이걸 획일적 기준이 아니라 판단 여지를 가진 규정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자산 운용의 건전성을 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출이 가능하도록 또는 자산 운용의 건전성을 해치는 대출만 제한되는 걸로 그런 취지의 개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들어오니까 또 실무 운용에서는 번거로움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일단 대출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 대출이 건별로 당해 운용사의 자산 운용의 건전성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또 없다는 문제가 제기가 되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조금 이 자산 운용의 건전성이라는 부분을 조금 객관화하자라는 취지에서 한 임원에 대한 대출은 그 임원의 갚을 수 있는 상환 능력 등을 고려해서 연간 금액을 건별로 기준으로 하게 되고 또 회사를 기준으로 해서는 임직원의 대출 한도가 순자산의 개념을 도입해서 자본 총계의 25%를 넘지 않는 선에서 대출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기준을 명확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추상적인 판단 여지를 조금 없애고 객관적인 판단 기준을 마련한 것이 이번 시행령 개정안 중에 대출 관련 내용의 개선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수치가 뭐 타당하냐 맞냐라는 문제보다는 조금 기준이 명확화되었다라는 의미에서 그 의미를 찾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그리고 3페이지 여러분들 한번 봐주시면은 뭐 개인 투자 조합 등 조합이 업무집행조합원 등의 행위 제한 규정인데 완화된 내용들이 어떠한 내용이 있을 거냐라는 문제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를 어떻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 첫 번째 주제는 사실 규제의 완화가 아니라 규제가 새롭게 생긴 걸로 볼 여지도 있는 이슈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슈라고 적었는데 사실 여러분들 이제 계속 이제 업에 투자를 해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본 계정 또는 이제 조합 계정에서 상호 출자 제한 기간에 투자가 안 된다는 거는 너무 명확하게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조금 더 뭐 부연해서 말씀드리면은 과거 개정된 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미투자 자산 운용으로는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에 속한 그 회사에 대한 투자가 가능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가 아니라 미투자 자산의 운용과 관련해서는 뭐 삼성 주식을 사도 되고 뭐 현대그룹 주식을 사도 되고 등등 이게 가능한 규정이 예외 규정으로 고시에 있었는데 법이 개정되고 새롭게 고시가 만들어지면서 2020년 8월 이후에는 사실 이 내용이 삭제가 되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실수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입법 과정에서의 합의 사항이었어요, 사실은. 이제 그러면서 본 개정에서 또는 조합 개정에서 상호출자 제한 기전에 속한 회사에 대해서는 일체 투자가 안 되는 걸로 명문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외 규정이 삭제가 되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고 이게 아직 변경된 거는 아닙니다. 이건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의 이슈는 우리가 투자할 당시 그러니까 결국은 법규 위반에 대한 판단은 투자라는 집행행위가 이루어지는 기준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투자 당시에는 상출 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가 너무 투자를 잘해서 이 기업이 또는 이 기업이 속한 기업 집단 안에서 이 기업 집단과 이 기업 등이 급격한 성장을 하면서 이 기업 집단이 공정위로부터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 지정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업계에서 여러분들 뭐 기억하시겠지만은 이제 카카오 같은 그룹이 어떻게 보면 그런 그룹 중에 기업 집단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투자 당시에는 상출 집단 속한 회사가 아니었어요. 내 기업의 성장에 의해서 상출 집단에 속하게 됐을 경우에 이에 관해서 명확한 규정이 법령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 당시를 기준으로만 위법성을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명확한 법률의 규정이 없었을 때 중기부 등 이제 주무부처에서는 이건 위법하다라고 볼 수 없다라는 사실상의 해석을 해주었고 100% 이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은 권고할 사항이죠. 그러니까 운용사가 투자를 잘했고 그 기업 집단 또는 그 기업이 성장을 해서 그 기업이 속한 기업 집단이 상주 집단으로 뭐 유니콘 기업이 되고 그룹이 되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투자 제도를 운영하는 취지나 권고사항 중에 하나가 되게 될 텐데 그걸 위법하다라고는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거는 긍정적으로 봤어요. 더 나아가서 어떤 주식 교환이라든가 합병 이런 주식 교환이나 합병은 어떠한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투자자 또는 다른 이해관계인인 대주주 등의 의사가 반영이 되어서 주식 교환이나 주식의 이전, 합병 등의 행위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 기업이 성장을 하고
그 기업 집단이 상출 집단이 되는 경우도 있고, 방금 말씀드린 예처럼 주식 교환이라든가 주식의 이전, 어떤 합병 등을 통해서 피투자 기업이 투자 이후에 어떠한 이벤트로 인해서 상출 집단 소속 회사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전자와 후자를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달리 취급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분도 있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규제 입장에서는. 그렇지만은 어쨌거나 사실 기업이 스타트업이 성장을 해서 상출 집단 소속의 인수합병이 되고 주식의 교환 이전 등을 통해서 어떤 큰 기업 집단을 속해서 더 큰 성장을 해간다고 하면 이거를 또 부정적으로 볼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전자와 후자를 다 묶어서 이런 케이스에 있어서 이러한 내용이 위법하지 않다라는 게 사실상 주무부처의 입장이었습니다. 법률은 명확하게 규정이 없었고요. 근데 이게 항상 해석상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서 명확하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정 내용을 이제 붉은색으로 친 부분을 잠깐 보시면은 벤처 투자 조합 등이 투자한 기업이 인수합병 또는 성장하는 경우도 법률의 개정에는 포함이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 이 개정 이후에는 인수합병이라고 표현했지만은 등으로 상출 집단 속하게 된 경우 벤처 투자 조합 등은 피투자 기업의 지분을 5년간 한시적으로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제 이럼으로써 인수합병도 지원하고 투자 이후에 기업이 성장했을 때 그 주식을 보유하는 것도 상출 집단 주식 취득 제한 규정의 위반으로 보지 않겠다라는 게 법규상 명확하게 되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보는 시각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상 주무부처는 법규 위반이라고 보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권고할 사항이니까. 근데 이 법률의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게 됩니다. 보유하는 게 문제가 안 돼. 라고. 다만 처분에 관한 보유할 수 있는 기간에 관한 규정이 들어오게 돼요. 그러니까 5년 이내에 보유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반대 해석하면은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 상출 집단 보유 주식을 처분을 해야 돼요. 물론 본개정 외에 펀드라고 가정을 하면은 펀드가 통상적으로 이제 펀드의 결성 기간이 5년 이상이고 법규상으로는 7년을 리즈너블하게 7년 단위로 많이 결성된다고 했을 때 투자 기간이 있고 투자 집행 기간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5년 정도면은 펀드 청산 시점이 다가오는 기간이기는 할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100% 일치한다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펀드가 조금 조합원들의 합의를 통해서 연장되는 경우도 있고 조금 더 보유해야 될 니드가 경제적 상황에 따라서 있을 수도 있는데 사실 이 개정의 내용은 5년이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과거에는 해석상으로는 처분 의무가 사실 부과하지 않았었는데 5년 이내에 처분을 해야 된다는 사실 의무가 새롭게 생긴 걸로 볼 수도 있는 그런 이슈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이걸 이슈라고 했고 어떤 규제 완화 측면도 있지만은 또 규제가 없도록 상출 집단에는 투자가 가능하다고 명확히 한 부분도 있지만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5년 이내에 처분해야 되는 처분 의무가 부과된 걸로 그러니까 과거의 주무부처의 해석 방침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볼 여지도 있는 부분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근데 제 생각에는 조금 기존에 이 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아까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상출 집단에 대한 투자가 미투자 자산 운용으로는 허용이 됐었는데 고시에서 과거에 있던 예외 규정을 삭제를 했고 이게 실수가 아니라 어떤 이거를 만드는 과정에서 미투자 자산 운용으로도 상출 집단 투자는 제한하는 걸 하는 게 맞다라는 어떤 의견에 있었고 그걸 반영해서 고시의 예외 규정이 반영되지 않았었다라고 하면은 그 연장선상에서 보게 되면은 일단 긍정적으로 피투자 기업이 상출 집단에 속한 회사가 됐고 이게 성장해 나가는 기업에 투자한 거는 권고할 일이고 바람직한 일이기는 하지만은 기존의 어떤 상출 집단에 속한 회사에 대한 투자를 조금 더 강화해서 제한하겠다는 취지와 관련해서는 5년 이내 처분 의무를 부과하겠다. 그러니까 새로운 규제가 생긴 것으로 아마 그런 의도가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거는 뭐 맞냐 틀리냐의 문제를 떠나서 어떤 상출 집단 속 투자와 관련해 가지고 미투자 자산 운용으로도 보유하지 못하는 것과의 어떤 일맥상통하는 관점에서 보면은 조금 그런 견지가 이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혹시 이제 이런 회사에 투자를 하셨다라고 하면은 혹시라도 뭐 기존에 예전에는 했다가 됐을 때 뭐 보유 처분 의무에 관한 기관이 없었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문제는 아니고 이제는 5년 이내 처분 의무가 생겨서
새로운 규제가 생긴 걸로 시각에 따라서 볼 수 있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 부분은 조금 반대 의견도 그래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실무하시면서 앞으로 이런 케이스가 분명히 나오게 될 텐데 아마 고민해 보실 주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규제 완화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아까 말씀드린 그 부동산 소유 규제 완화입니다. 사실 창투사나 창업기획자가 본점이 위치한 부동산이나 어떤 임직원의 사택 그리고 이제 연수시설 그리고 복리 후생시설은 부동산 소유의 예외 규정으로서 소유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규정을 명시적으로 행위 제한의 예외 규정에 반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복리 후생시설이나 연수시설 등이 문제인 것 같아요. 이제 과거 이제 요즘에 이제 창투사의 규모도 대규모화된 회사들도 있다 보니까 사실 이제 임직원들의 어떤 연수기관이라든가 또는 이제 복지 혜택 규정들을 조금 마련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런 그러니까 의도치 않게 당연히 이제 복리후생 규정에 따라서 보유를 하게 됐는데 과거 기준으로 따지게 되면은 형식적으로는 부동산 소유 제한 규정에 위반이 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여기에 관해서 아마 위법성 인식은 전혀 없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아마 정기 점검 과정에서 몇몇 회사가 발견이 되면서 조금 규제의 필요성이 조금 낮다라고 판단이 들고 아마 중개부에서 시행령 개정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봐주겠습니까? 그리고 네 번째 4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은 그 벤처투자 조합의 등록 요건의 완화 내용입니다. 아까 잠깐 시작할 때 주요 내용 설명드린 것 때 말씀드린 것처럼 2020년 8월 시행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중에 하나가 입법 취지를 보면은 진입 장벽의 완화라는 주제를 입법 목적 중에 첫 번째로 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진입 장벽을 민간이 이 벤처 금융 시장에 들어오는데 진입 장벽을 완화하고 민간 중심의 벤처 생태계를 만들겠다라는 게 이 벤처 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처음 제정될 때 제정 목적의 첫 번째로 나와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진입 장벽의 완화와 관련해서 첫 번째 시도가 벤처 투자 조합, 그러니까 과거의 창투조합이나 KVF를 창투사 등 창투사나 신규 사업 금융업자나 요건을 갖춘 유한회사나 유한책임회사 또는 요건을 갖춘 외국회사 등만이 이 벤처 투자 조합 등을 운용할 수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창업 기획자는 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창업 기획자,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창투사의 자본금 요건은 과거부터 쭉 낮아졌지만 20억입니다. 창업 기획자의 자본금 요건은 주식회사를 기준으로 1억 원이에요. 근데 창투사는 20억 갖추어서 벤처투자조합을 운영할 수 있는데 창업기획자는 그래서 자본금 요건이 자본 건전성이 떨어지고 벤처투자조합 운영을 못했는데 1억짜리 창업기획자가 벤처투자조합을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준 게 2020년 8월 개정 시행된 법률이었습니다. 결국 진입장벽을 완화시킨 거예요. 자본금이라는 물적 요건의 기준을 운용할 수 있는 운용사의 요건을 낮춤으로써 사실 진입장벽을 완화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근데 이것만으로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 창업기획자는 1억짜리 자본구로 벤처투자조합을 운영하는데 그 만들어지는 벤처투자조합이 창투사가 만드는 벤처투자조합과 똑같이 결성금액이 20억 이상인 거예요. 그러면은 GP의 자본금 요건은 차이가 규정상으로는 20배 차이인데 운용할 수 있는 조합의 규모는 똑같다. 사실 그러면 이게 과연 실질적인 진입 완화라고 할 수 있느냐. 더군다나 창업기획자는 초기투자 의무 비율이 높아요. 초기 창업자는 창업한 지 3년 이내의 기업입니다. 투자 금액 단위가 작을 수밖에 없는데 건수는 많고. 근데 과연 이게 20억 이상이라는 기준이 맞느냐라는 논의가 있게 되면서 아마 창업기획자 쪽에 건의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면은 창업기획자 자체의 자본금 요건이 낮으니까. 이제 그러면서 법령의 개정이 이원화를 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창업기획자가 결성하는 벤처투자 조합은 결성금액 요건이 10억 이상, 그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이제 20억 이상으로 유지를 하게 됩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떤 과거 이제 2020년에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 처음 제정 시행이 될 때 첫 번째 목적이었던 진입장벽의 완화와 관련해 가지고 이게 완화를 하겠다라는 그 의미를 단순하게 운용사의 자본금 요건만 낮추는 게 아니라 운용할 수 있는 조합의 요건도 조금 더 낮춰줌으로써 그 기능을 조금 더 보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등록 요건의 완화를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완화의 첫 번째 주제가 될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 주제는 아까
벤처 투자 조합이 벤처 투자 조합에 출자할 경우 출자자 수 산정 기준을 10% 룰을 적용하겠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게 된다는 부분입니다.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자본시장법을 보게 되면은 집합투자기구가 펀드입니다. 다른 집합투자기구에 투자를 할 경우에는 다른 집합투자기구 결성 총액의 10% 미만을 투자를 하게 되면은 그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를 일로 카운트를 하고 10% 이상을 만약에 출자를 하게 되면은 그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뒷단에 있는 모든 투자자들을 합산을 하게 됩니다. 이게 10% 룰이 되게 되는데 이 규정이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의 펀드 결성과 관련해 가지고 집합투자기구를 중심으로 해서는 그대로 반영이 되게 돼요. 근데 벤처투자 조합과 관련해서 벤처투자 조합이 다른 벤처투자 조합에 출자하는 경우에 여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사실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벤처투자 조합이 다른 벤처투자 조합에 투자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명확하게 명문화된 게 사실 2020년 8월 개정 시행 법령이에요. 이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 처음 제정 시행이 되게 되면서 벤처투자 조합이 다른 벤처투자 조합에 투자할 수 있다는 근거가 명확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혹시 이제 자료 받아보시게 되면은 법률 규정을 보시게 되면은 시행령의 행위 제한 규정을 보시면은 벤처투자 조합은 원래 금융회사 등에 출자가 안 돼요. 근데 법령을 따라가 보면은 벤처투자 조합이 금융회사 등 안에 들어가요. 그러면은 벤처투자 조합이 벤처투자 조합에 출자는 형식적 규정의 해석에 의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펀드 오브 펀드를 만들어줄 어쨌거나 법적인 근거는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펀드 오브 펀드가 가능해야 세컨더리 펀드 중에 LP 유동화 펀드도 가능한 거예요. 물론 이 부분은 사실은 이 부분을 풀어준 거는 법령이 아니라 고시에서 이미 풀어요. 이게 시행령에서 벤처투자조합이 금융회사 등의 투자 제한의 예외 규정으로서 벤처투자조합에 투자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시행령에 들어간 것도 있고 또 여러분들 잘 보시면은 벤처투자조합의 등록 및 관리 규정에 보시면 고시에 아마 고시를 중기부에서 2번 정도 이와 관련된 규정을 개정을 합니다. 세컨더리 펀드 활성화와 LP 유동화 펀드의 활성화와 관련해서 벤처투자조합이 운용할 수 있는 LP 지분의 대상 범위를 벤처투자조합도 있다가 신기조합이나 다른 펀드 등으로 확대를 하게 돼요. 근데 그 내용은 고시에 있어요. 뭐 체계상의 문제는 논외로 하고 어쨌거나 벤처투자조합이 벤처투자조합에 투자할 수 있다라는 명문의 예외 규정은 이 통합법에 처음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하나 누락된 게 조합원 수 카운팅에 관한 규정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FF로서 펀드 오브 펀드로서 벤처투자조합이 다른 벤처투자조합에 투자를 했는데 이게 명확한 카운터 규정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기존의 자본시장법의 규정이나 기존의 일반 다른 집합투자기구가 벤처투자조합에 투자할 때의 규정처럼 그걸 준용해서 10% 룰을 적용을 해서 10% 이상 투자를 하면은 다 합산을 하고 10% 미만을 투자를 하면은 일로 카운트할 거냐. 근데 여기 같은 해석은 분분할 수 있죠. 명확한 규정이 없으니까. 근데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이 부분을 명확히 해서 다른 기존에 있던 10% 룰을 그대로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벤처투자조합에 10% 미만을 투자하면은 그 벤처투자조합을 뒤에 숨어있는 조합원을 다 합산하지 않고 그냥 일로 카운트를 하고 10% 이상을 투자를 하면은 그 뒤에 있는 조합원을 합산을 해서 그 전체 조합원 수를 가지고서 49인 이하라는 공모사모 개념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을 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은 5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쭉 설명이 되어 있고요.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A 벤처투자 조합과 B 벤처투자 조합이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리고 객관적인 상황은 똑같습니다. A 벤처투자 조합은 그 조합원 수가 10인이에요. 그리고 B 벤처투자 조합은 20인입니다. 근데 A 벤처투자 조합이 이제 C 벤처투자 조합에 LP로 출자를 하게 되는데 A 벤처투자 조합이 C 벤처투자 조합이 20%를 투자를 했대요. 그러면은 과거 법령 하에서는 10% 이상을 투자를 했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원래 아무런 규정이 없으면은 그 뒤에 숨어있는 10인을 그대로 합산해서 카운트를 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 A 조합은 10으로 카운트가 되게 되고
B 조합은 20으로 카운트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LP는 결국 이 A 조합, B 조합 두 개가 들어왔는데 LP는 30인으로 카운트가 돼요. 근데 과거에 아무런 규정이 없을 때 원칙대로 해석하면 이거를 준용 해석을 하거나 선회를 하지 않고 그냥 형식 논리적으로 이건 예외 규정이 없으니까 그냥 무조건 조합은 다 합산이야 하게 되면은 30인입니다. C 조합이 결성할 때 운용사 입장에서는 우리 두 군데서 인바이트 했어.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면은 40인 이상 46인 정도까지는 더 모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모아봤자 LP가 19명 더 모을 수 있는 게 지금 C 벤처 투자 조합의 상황이 과거의 법령 체계입니다. 시행령 개정 체계. 근데 개정 이후에는 똑같은 조건 하에서 좀 달라지게 돼요. A 벤처 투자 조합은 LP가 10인인데 20% 출자를 했어요. 그러면은 C 조합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결성 총액 기준으로 10% 이상을 투자를 한 거죠. 그러면은 LP들이 다 합산이 돼야 돼요. 그러면 A 조합은 10인으로 일단 카운트가 됩니다. 근데 B 조합은 LP가 많아요. 조그만 조합이고 소규모 개인 투자들 한 예를 조합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근데 여기는 C 벤처 투자 조합의 전체 결성 금액의 5% 투자를 했어요. 근데 LP 20인을 그대로 20인으로 카운트를 할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11인으로. 그러니까 B 조합은 10% 미만을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C 조합을 기준으로 10% 미만을 투자했기 때문에 1로 카운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1인으로 카운트를 하게 되고 형식 논리적으로 C 벤처 투자 조합은 38인을 더 모을 수 있죠. 49인 이하여야 되니까. 그래서 이 카운트 방식의 변화가 개정 전과 개정 후로 변화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펀드 결성하실 때 이 부분을 조금 명확히 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벤처 투자 조합의 숫자와 카운팅 관련해서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아까 잠깐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투자기업의 이해관계에 대한 연대책임의 부과 제한의 이슈는 사실 한 10여 년 전부터 계속 논의되어 오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 투자 계약서를 잘 살펴보게 되면은 사실 주식 인수 계약서하고 주주간 합의서하고 혼용되어 있는 형태의 계약서가 업계에 가장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분명 장점이 있습니다. 단일 라운드로 봤을 때 과거의 어떤 법령 체계와 운용의 관행을 봤을 경우에는 사실 이 벤처 금융 업계에서도 한 10년 전 또 15년 전만 해도 약간 연대보 증인이 약간 관행적인 모습이었던 거는 맞기는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회사의 책임하고 이해관계의 책임이 완전히 분리가 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의 계약서로 쓰고 이해관계인이 회사의 책임에 대해서 연대하여 보증한다라는 내용이 별 무리 없이 통용이 되게 됩니다. 근데 상황이 많이 바뀌었죠. 10여 년 전부터 업계에서 벤처 금융의 경우에는 모험 자본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자라는 취지에서 연대보증 제한 논의가 꾸준히 이루어지게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연대보증 제한을 하나의 창구지도로서의 권고사항으로 운영되던 시절도 있었고 또 일정 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모태펀드 같은 경우에는 정책적 자금을 운용하다 보니까 모태 자펀드들 그리고 모태가 출자하는 자펀드들의 경우에는 연대보증을 하지 못하도록 투자계약서 연대보증을 담지 못하도록 명확하게 규약의 투자의 방법에 규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투자 계약서와 관련된 규제 조항을 규약이라는 내용을 통해서 LP가 통제를 하게 돼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연대보증의 제한이었습니다. 다만 규칙주의는 또 다른 문제죠. 만약에 이해관계인이 어떤 법 운용에 그러니까 회사의 어떤 계약 위반 등 법규 위반 등과 관련해서 중요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 원인을 제공했다라고 하면 결국 규책 사유가 있다라고 하면 위반 행위가 있고 규책 사유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해관계인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예외가 있기는 합니다. 어쨌거나 기본적으로는 무조건적인 연대 보증은 지양하는 걸로 모태 자조합 규약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실무적으로 이미 그게 굳어져서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이제 중기부나 어떤 업계 어떤 사적인 어떤 규제 자율 규제 등을 통해서 어떤 표준 규약안을 표준이라고 표현하긴 그렇지만은 투자 계약 권고안 등을 마련을 하게 되면서 이러한 정책 펀드 입장과 어떤 모험 자본으로서 역할과 관련해 가지고 연대 보증은 제한하는 걸로 권고안을 강하게 권고를 하게 되고 사실상의
관행처럼 굳어져 운행이 되게 됩니다. 근데 물론 이게 뭐 모태 자펀드가 아닌 이상 사실 어떤 규정 위반이라고 볼 수는 법률 위반은 당연히 아니고 어떤 규약 위반이라고는 규약에 이거를 명시적으로 담지 않는 이상 위반이 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근데 이 부분을 이제 법규의 규범력으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지금의 개정 내용을. 그래서 시행 규칙에 명확하게 규정하겠다라고 했고 이제 시행 규칙에 반영될 내용이긴 하지만은 지금 나온 내용은 투자기업이 이해관계인 결국 이해관계인 같은 경우는 임원이나 최대주주 등을 일컫을 겁니다.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이상 어떤 뱀이 있었다거나 횡령이 있었다거나 핵심 기술을 유출했다거나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했다거나 등등 또는 법률 위반 등으로 어떤 지탄받을 만한 행동을 하거나 이제 그로 인해서 손해를 회사에 끼치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 책임을 연대하여 지지 않는 규정을 명확하게 규범화시키겠다라는 게 이번 시행령 발표 내용 중에 하나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제재 조치를 하고 어떤 수준의 제재를 가할지 부분도 이제 시행 규칙이나 고시 등에 명확하게 규정을 하겠다라는 게 이번 통과된 시행령 개정 내용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과거에는 법규와 규범화되지 않았던 이해관계 내 연대보증 책임 제한 규정이 이제 규범력을 갖는 어떤 규범 단계로 법규범 단계로 완전히 들어왔다. 그리고 이제 벤처금융에서는 연대보증은 아예 안 되는 걸로 이제 이해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게 또 다른 변화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6페이지 하단에 보시면은 이 부분은 여러분들 좀 많은 논의가 있을 수밖에 없는 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 개정 요지나 또는 보도자료 또는 이제 법제처 등의 개정 이유 등 주요 내용 등에 발표된 자료를 보면은 이게 전면에 드러나질 않아요. 그래서 사실상 뒤에 살짝 숨어 있습니다. 근데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개정 내용이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꽤 많아요.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 행위 제한과 관련해 가지고 기관 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GP 출자가 안 돼요. 창투사 등이. 이거는 명확하게 규정이 있죠. 그리고 과거 법체계에서는 업무집행 사원으로서는 이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 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이제 과거의 경참 PF죠. 이거를 업무집행 사원으로는 운용할 수 있다라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이제 그거에서 여러분들 창투사들 다 금감원에 PF 운용사 등록하고 운용을 합니다. 과거 경참이 지금의 이제 기관 전용 PF가 됐죠. 근데 이렇게 되다가 사실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는 과거의 전문투자형이에요. 과거 이제 자본시장법을 보면은 그 작년 이제 10월 20일 날 개정된 자본시장법이 시행이 되게 되고 그 전에는 전문사모와 경영참여형 PE가 이원화돼서 운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규제가 달라요. 근데 이거를 작년 10월 20일 날 개정된 자본시장법에 의하면은 전문사모는 일반 사모로 바뀌고 경참사모는 기관 전용 사모로 바뀌게 되면서 규제의 수준은 두 개를 맞추면서 투자자 보호 내용을 조금 달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관 전용 사모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경참 PE는 일반 개인이 들어왔는데 이제 개인이 못 들어오게 돼요. 전문 투자자 중에 일부와 기관만 들어오는 게 기관 전용 PE입니다. 이게 전문가들만 들어와 있으니까 우리 투자자 보호 신경 덜 쓸게. 대신에 규제는 완화해줄게. 투자의 방법과 관련된 규제 등은 완화해 줄 테니까 자유롭게 투자를 해. 이제 이게 작년에 10월 달에 자본시장법 개정의 큰 방향입니다. 근데 그 법이 개정된 이후에도 이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은 기관 전용 사모, 그러니까 경참 PF가 기관 전용 사모로 바뀌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용어만 바꾸게 돼요. 그래서 경참 PE를 기관 전용 PE로 바꾸는 개정만 작업만 한번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 이후에 지금의 내용은 일반 사모에 투자할 수 없다라는 거를 행위 제한 규정에 사실 이 부분도 해석상 논란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도 법규 해석을 할 때 명확한 규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건 해야 된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해석을 사실은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규제의 공백 영역이었는데 일반 사모 집합 투자 기구에 창투사 등이 또는 이 창투사가 결성하는 벤처 투자 조합이 투자를 할 수 없다라는 명시적 규정을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넣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던 부분을 명확히 하게 돼요. 이건 규제죠. 그러면서 똑같이 예외 규정을 하나를 더 만들어요. 과거에 기관 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출자자로서 출자는 안 되지만 업무집행 사원으로는 운용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이 규정상 있죠. 그와 같은 체계로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업무집행 사원으로서는 운용할 수 있다라는 예외 규정이
지금 개정된 자본시장 이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창투사가 요건을 갖추면 일반 사무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할 수 있는 운용사로서의 등록을 금감원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 사무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중기부 산하의 법령에서는 만들어졌어요. 결론적으로는 중기부는 뭐 법상 자본시장법상의 요건이 되고 금감원의 등록 인가 요건을 갖추어서 등록하고 뭐 해. 이건 문제 삼지 않겠어. 규정상 허용해줄게. 기관 사무를 운용할 수 있게 해준 것처럼 이렇게 이제 입 스탠스가 바뀌게 됩니다. 그 배경하에는 사실 업계 의견도 반영되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기관 전용 사무 피의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경참 피의일 때는 일반 개인들이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규제의 수준이 다르면서 일단 경참 PF를 운용하면서 스케일업이란가 이런 투자들을 다양하게 일반 벤처 투자 조합 등이 할 수 없는 투자를 조금 더 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이 되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안 되는 건 아닌데 결성이 안 되는 거예요. 워낙 이 출자자 요건이 기관 전용으로 까다롭다 보니까 투자에 관한 피해에 관한 레코드가 많지 않은 이상 사실 결성하기가 쉽지가 않은 제한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일반 사무 집합 투자 기구는 사실 개인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여전히. 그러다 보니까 아마 업계의 니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그런 의견들을 어떻게 보면 일부 반영을 해서 출자자로서는 여전히 안 되지만 기관 전용이 안 되는 것처럼 뭐 그거는 일맥상통한다라고 보지만 업무 집행 사원으로서 운용하고 다른 형태의 투자를 하는 거는 그건 인정해주겠다라는 게 중기부의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 보이는 앞으로 창투사의 운용과 관련된 방향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업무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긍정적이라고 평가가 듭니다. 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부처 간 협의가 조금 더 필요한 문제가 남아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지금 당장 창투사가 일반 사무집합투자기구를 결성 등록하겠다고 등록 신청서를 이제 금감원과 협의를 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바로 될지는 약간은 미지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협의상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업무의 겸업 문제를 금감원에서 어떻게 볼지, 그리고 자본금 요건과 관련해서 일반 사무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할 수 있는 운용사의 등록 자본금 요건이 10억입니다. 창투사 자본금 요건은 20억이죠. 그럼 이거를 합산을 해서 30억 이상으로 봐야 될 건지 20억은 10억을 넘으니까 된다라고 볼 건지 이런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 인력 요건도 관련해서 개별적으로 있습니다. 일반 사무 운용사 같은 경우에는 운용 인력이 3인 이상이어야 돼요. 창투사 같은 경우에는 전문 인력이 2인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전문 인력이 겹치는 부분도 있을 텐데 겹치는 걸 인정해 줄 거냐, 개별적으로 2인, 3인으로 해서 5인으로 봐야 될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해석들이 조금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근데 긍정적으로 보는 거는 이제 규제는 중기부 입장에서는 풀었고 앞으로 실무단에서 운영할 때 이제 사실상 어떻게 운영될지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봐주셔야 될 것 같고, 사실은 이 문제 때문에 사실은 저희도 이제 일반 사무집합투자기구 등록 업무와 관련해서 컨택을 해봤는데 명확하게 이 법이 바뀐 거를 사실 금융위나 금감위 쪽은 아직은 인식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은 듭니다. 근데 지금 이제 뭐 문의를 했기 때문에 인지한 단계이고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실무적인 방향이 등록 과정 중에서 어떤 논의나 정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 많은 창투사들이 사실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주요 이슈로 부각은 안 됐지만 사실상 일반 사무집합투자기구의 운용사로서의 운용 요건을 부여를 한다라는 거는 사실 투자 펀드의 결성 범위와 업무 영역의 확장을 중기부가 인정해 준 거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들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조금 관심 있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조금 규정상에 조금 그 논의할 사항들은 형식적으로는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면은 일반 사무집합투자기구는 사실 회사형만 있는 게 아니라 주로 신탁형으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사실 신탁형 펀드 같은 경우는 업무집행 사원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근데 저희 법 규정 같은 경우는 업무집행 사원으로서 일반 사무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할 때라는 이런 식의 법문의 표현이 있어서 물론 이제 회사형도 있기 때문에 사실 그와 관련해서 뭐 맞다 틀리다 문제가 아니라 방향적으로는 정책적으로는 이거를 허용해 주는 게 맞고 논리적으로는 뭐 다양한 유형의 펀드가 그러니까 법 구조적으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에 대한 논의나 조금 일부 수정들은 앞으로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아마 다른 행위제한 규정의 뭐 강화, 완화 등과 관련해 가지고 조금 관심 있게 봐주실 영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은 이 부분은 이제 7페이지 보시면은 법 조문도 명확하게 한번 예시를 들어본 게 박스 안에 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일반 사무 집합 투자 기구를 업무 집행 사원으로서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해 준다는 예외 규정이 저렇게 딱 들어가게 돼요. 이후에. 그래서 그 부분 한번 봐주시고 여러분들 제가 요지만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꼭 그 법령 신고 대조표도 보시고 파일을 이제 2개를 드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고 대조표도 보시고 주요 내용 바뀐 거 이게 붉은색으로 표시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내용 같이 봐주시면은 조금 어떤 내용들이 개정 내용들인지 조금 명확히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한번 봐주시고 기타 사항 마지막으로 잠깐 한번 보면은 창업기획자나 벤처투자조합 등이 회계 감사를 할 수 있는 그 감사의 주체를 과거에는 이제 회계법인만이 가능했었는데 이거를 감사반까지 확장을 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회계 감사 등 감사 업무를 할 수 있는 감사 주체가 회계법인 외에 감사 단위까지 확장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대부분 혹시 창투사이면은 뭐 논의의 문제이긴 한데 창업 기획자와 창투사가 규정들이 굉장히 비슷하면서도 약간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 기획자 같은 경우에는 투자 의무 비율을 산정을 할 때 기존의 법령을 형식적으로 그대로 해석하면은 결성하는 조합에 출자한 출자금을 투자 의무 비율을 달성할 때 카운트를 안 했어요. 더군다나 창업 기획자 같은 경우는 조금 규정의 체계가 달라서 투자 의무 비율을 달성해야 되는 기간 내에 투자한 금액, 그러니까 투자한 한 건이라도 투자 안 한 거는 제외하고 투자한 금액의 몇 프로 이상, 그러니까 시행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초기 창업자할 때 투자하면, 그러니까 한 건이라도 일단 하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그 금액이 얼마이냐는 묻지 않고 그 투자한 금액의 뭐 예를 들면 40% 50% 이상이 초기 창업자에게 들어가면은 투자 의무 비율을 달성한 것으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기업에 직접 투자를 해야 돼. 예를 들면 분계정에서. 근데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직접 투자가 아니라 벤처 투자 조합의 GP로서 출자를 할 수도 있는데 근데 그건 비율적으로 인정해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논의가 사실 맨 마지막에 개정 내용 중에 하나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벤처 투자 조합에 출자를 하고 그 조합에서 초기 창업자에게 투자한 게 있으면은 그 비율만큼 내가 예를 들어서 벤처 투자에 10% 투자했는데 그 조합이 50%를 초기 창업자한테 투자를 했다. 50%에 10% 이거를 투자 의무 비율과 관련해서 초기 창업자한테 투자한 것으로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게 이 법 개정의 내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이건 바람직한 방향인 것 같아요. 그래서 펀드를 결성해서 간접 투자를 하건 뭐 직접 투자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런 부분까지 투자 의무 비율과 관련해서 해석의 범위를 확장시켜 준 거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행령 개정 내용의 주요 요지는 아마 이 정도 내용인 것 같아요. 이거 외에 좀 문구의 수정이라던가 그런 것들은 지역적으로 꽤 많습니다. 이거 외에도. 근데 본질적인 내용의 큰 변화는 이 정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역적인 문구의 변화 등까지도 참조를 그래도 하시거나 아까 이게 오해 소지가 없도록 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 주제처럼 행위 제한의 규정 강화나 완화와 관련해 가지고 동일 GP가 운영하는 벤처 투자 조합이 다른 사모 집합 투자 기구나 신기 조합과 테일랜드 방식의 어떤 거래 또는 매입 매도 거래가 안 되는데 다시 그것만 딱 보면은 그러면 동일 GP가 결성하는 벤처 투자 조합 간 거래는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 전체 조문을 쭉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이건 어차피 있던 규제였고 새로운 규제 대상으로 그런 방식의 사모 집합 투자 기구와 신기 조합과의 거래도 제한된 규제가 들어간 것으로 봐주셔야 되게 됩니다. 그래서 꼭 마지막으로 이 예시를 다시 말씀드리는 이유가 꼭 조문을 그러니까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다시 한번 이렇게 쭉 개관하여 보시는 게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예, 아마 이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 이제 개정안은 아니고 이제 개정이 됐고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8월 23일부터 개정 내용이 시행이 되고 있고 지금 여러분들은 제가 설명드린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규제를 받고 있어요. 뭐 규제가 완화된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기준하에서 어떤 조합이나 창투 또는 창업 기획자 등의 어떤 운용 규제를 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8월 23일 날 시행된 2022년 8월 23일 날 시행된 벤초법 시행령 개정 내용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개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장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이 개정 내용들이 실무하시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